70년 기업도 파산이라 4월이 위험하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은요, 건설회사인데 1956년에 창업된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시공능력 순위로 봐도 134위니까 이게 규모가 적은 건설사도 아니고요. 업력은 무려 1956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거의 70년이 됐습니다. 69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망한다? 야, 진짜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화공영을 취재한 적이 많거든요. 굉장히 단단한 회사예요. 70년 동안 건설회사가 안 망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경영을 굉장히 잘해왔다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가 수주 안 하고요. 그러다가 무리하게 사업 확장 안 하고요. 아주 단단하게 기업 경영을 해왔는 그 이화공영이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저는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업력이 70년인데 이런 기업이 망한다? 진짜 충격이죠. 그럼 왜 망하느냐? 이런 기업이. 여러분, 이게 IMF 외환위기 이후에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384억 원의 매출이에요. 영업이익이 126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을 보면 1532억 3천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78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이게 손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2021년 1959억 원의 매출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9억입니다. 참 미치겠죠. 2022년에는 1946억 원을 했는데 1억 원의 영업이익만 났습니다. 2023년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1512억 원이 됐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억 원이요. 작년에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작년에가 1099억까지 매출액이 곤두박질 쳤고요. 여기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13억 원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2020년 코로나 팬데믹부터 그 이후에 기업이 줄줄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매출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쪼그라들었어요. 이유는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41.6% 올렸죠. 여기다가 원자재 가격은 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오릅니다. 게다가 환율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수익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3중고, 4중고, 5중고예요. 이게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주 52시간제는 결정적으로 한 방을 때린 거죠. 결정적으로. 인건비 올라, 원자재비 올라, 여기다가 주 52시간제 도입. 건설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무조건 52시간만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주 68시간 일하다가 주 58시간이 되니까 건설 공기는 늘어나죠. 건설 공기가 늘어나면 여러분, 건설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요, 인건비는 인건비마다 더 들어가. 재료비는 재료비마다 더 들어가. 비용은 비용마저 더 나가. 기업이 못 버티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몰린 거예요. 여기다가 대출은 얼마나 또 올랐습니까?
이자가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요. 이자까지 오르니까 버티는 기업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자는 한두 푼 오른 게 아니잖아요. 이자가 기본 이자만 하더라도 엄청 오른 데다가 대출 이자까지 오르니 여기에다가 저성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건설사 버티기 힘든 것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앞으로도 최악일 거예요. 앞으로도. 그만큼 이화공융은 70여 년의 업력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화공융만 무너지느냐? 아닙니다. 앞으로 더 무너질 건설사들이 쉽게 말하면 수두룩 삑삑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설사 이자 비용을 보면요. 2021년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자 보상 배율은 6.8%예요. 6.8배예요. 굉장히 많죠. 괜찮죠. 예. 게다가 2022년은 이자 비용이 2조 4천억으로 늘었습니다. 당연히 이자 보상 배율은 떨어졌습니다. 4.1로. 그리고 2023년에는 이자 비용만 4조 1천억 원입니다. 이자 비용만. 건설사들이 이자 내는 게 4조 1천억 원을 내야 돼요. 당연히 이자 보상 비율은 1.5로 떨어졌고요. 작년에는요. 아마 이자 보상 비율은 더 많이 떨어졌을 거라 예상합니다. 여기에 이자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자는 이자를 더 많이 물고 물리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회사의 상황이 진짜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와, 이거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망해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공능력 평가 순위 53위에 신동아건설도 망했습니다. 75위에 대우산업개발도 망했고요. 83위에 대우조선해양건설도 망했고요. 103위에 대조건설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109위에 대창기업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113위에 신일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설사들이 지금 시공능력 순위가 높은 건설사들이 지금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전문건설업체, 소규모 건설업체, 지방건설업체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올라오면서 수도권 건설업체 내지는 중앙건설업체가 망해가는 거고요. 여기에 전문건설업체도 망하지만 종합건설업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건설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줄폐업의 곡소리 그냥 납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2887개였거든요. 2024년 보세요. 3675개입니다. 이 중에 종합건설사가 641개, 전문건설사가 3034개입니다. 4년 사이에 45%가 늘어난 수치고요. 장난 아니죠. 그런데 2025년을 보십시오. 2025년 1월에서 2월까지 벌써 건설사가 634개가 망했습니다. 종합건설사는 109개가 망했고요. 전문건설사는 525개가 망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줄줄이 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월이 위험하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잖아요. 왜 4월이 위험할까요?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은요. 4중고 5중고 어려움에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 게다가 개선될 여지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겠습니까? 주 52시간제가 개편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대출 이자가 낮아질까요? 경기가 좋아질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사들은 앞으로 더 망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 더 망하는 게 4월 달에는요. 이제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총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회계법인들이 그래 좋아
하면서 오케이 동그라미를 쳐주면 건설사가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회계법인들이 동그라미를 안 치고 X도 안 칩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의견 거절을 합니다. 의견 거절을 하면 동그라미나 X보다 더 나쁜 거예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거예요. 그냥 법정관리 신청을 하든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하든가. 지금 이화공영이 딱 그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앞서 이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에 건설에 기업 실적 보고서를 낼 텐데 이 보고서가 의견 교절을 많이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악의 상황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4월의 위기설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건설사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성장은 2022년 2분기부터 시작을 됐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2022년 3분기라고 이야기하죠. 2분기가 아니라 소매 판매가 2분기부터라고 했고요. 그러면 2022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 계속 기록했다면 지금쯤은요 거들날 때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건설사 외에 거들난 데가 홈플러스잖아요. 지금 유통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홈플러스만 무너졌겠습니까? 티몬이나 위메프도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반란도 무너졌습니다. 반란이라는 명품 사이트도 무너졌습니다. 예, 여기에 롯데까지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롯데까지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의 상황은요. 처참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사들만 기업의 실적 보고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유통업체들도 실적 보고서를 내야 되고요. 또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도 실적 보고서를 4월에 내고 실제 주총을 열고 아니면 이사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업들이 괜찮을까요? 저는 그거 엄청난 충격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려왔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는 또 어쩌고요. 이제 수출 기업마저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은 결국 말입니다. 건설에서 시작된 위기의 도화선이 유통업체로 확장되고요. 유통업체에서 확장되면서 저성장의 기반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강타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이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한 방이 트럼프 관세잖아요. 트럼프 관세까지 지금 퍼부어지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틀리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대한 빠르게 지금 나서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결국 대한민국에게는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런데 지도자는 없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게 제대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냥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감마저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4월의 위기설이 이게 그냥 위기설로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란 이야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가 더 큰 위기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제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지표가 전부 다 흔들립니다. 위험이라는 신호를 다 지금 내뿜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위험하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어쩌면 이거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마저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정한전 TV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확실히 상황 판단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